자, 이제 힌두쿠시 산맥을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 이제 오면 여기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저 위가 뭘까요? 힌두쿠시 산맥에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베이스가 된 것들은 사실 쭉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비교적 인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오히려 접하죠. 특히 뭐, 이렇게 불교를 조금 관심 있게 하셨던 분들은 뭐, 교양대학 같은 데 가면 이분이 한 이야기 이쪽 조금, 저분이 한 이야기 이쪽 조금. 근데 이 지역이 섞어놓고 뭐 어딘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전달이 잘 되고 받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파란 지점.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미안. 자, 바미안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바미안 데블. 네, 동서 2개 있습니다. 근데 더 유명해진 건 잘 몰라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탈레반이 어느 날 막 쏟다더라. 그래서 전 세계인이, 예, 아, 저런 게 있었나?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을 거예요. 예. 참 끔찍한 일이죠. 세계인들이 경악을 했고, 이제 지금 복원 사업을 한다고 발표가 됐었죠. 바미안 데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불교가 꽃을 피운 지역들이 이 지역이 간다랍들이 다. 아까 소왕사성까지. 실질적으로 인도 본토보다 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현장 선생님 가셨을 때, 폐사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를테면, 100개가 있는데 20개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00개 사찰이 폐사지, 1500개의 사찰이 폐사지. 승려수는 상대적으로 특정 국가 몇 개를 빼놓고는 승려수 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미 7세기 전에 불교가 엄청나게 인도 또는 인도 바로 근접 지역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좀 끔찍한 건 우리가 결집 과정이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했던 걸 상상을 해볼 때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필시국. 지금 우리 저것 때문에 많이 유명할 것 같은데요. 한국군이 여기 파병돼 있어요. 파병지어서 여기는 뭐 군사전략적으로 대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고대에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요충지를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제 가필시국 바로 밑으로 나라를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겔라국인데 여기서부터 보통 인도로 잡습니다. 건타라국, 오장라국, 국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코스가 이렇게 위로 갔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교재에 보시면 다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카슈미르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아까 제가 유학원, 구마르집 유학원 오시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 정치사적 의미로는 여기는 중국과 일찍이 사신 왕래를 했어요. 사신 왕래. 여기서 사신이 파견해서 중국으로 왔고요. 사신이 보낼 때 그냥 안 가거든요. 또 이것도 뭐 호의 겸 등등 여러 가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주고 사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오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파서 못 돌아가요. 고국으로. 근데 이 사람이 승려가 돼요. 참 저는 묘하다 생각했어요. 한자가 똑같아요. 손오공 할 때 오공과. 이 개빈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런 어쨌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좀 연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지역 자체 강국입니다. 굉장히. 강국이고 이 지역은 때로는 강성할 때는 동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동쪽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오지 루트로 갈 때는 이쪽 카슈미르로 해서 동쪽 루트를 타고 보통 그 여행을 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카슈미르에서 쭉 내려오시는데 이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인도의 중심 지역은 인도의 북부입니다. 인도에 강 두 개가 있죠. 큰 강이 인더스강, 겐지스강. 문명의 시작 지점은 인더스강. 인도 토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안족이 들어오기 전에 고대 인도 문명을 꼽혔던 고도의 도시문을 꼽혔던 사람들. 예.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히. 근데 이미 그 시기에 기원전 1500년 이전, 2500년 이 시기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라크 지역과 교류를 하고 상업 루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인더스강과 그 다음에 겐지스강, 종교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겐지스강. 뭐 항아사 이야기할 때 항아, 이게 바로 겐지스강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하류 지역에 인도의 고대 16국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펀잡 지역, 간다라 바로 그 동쪽 지역, 5개의 강이 흐르는, 펀잡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다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 지역에서 문명을 꽃피우게 되는 거죠. 이 지역과 관련된 게 다 불교의 4대 유적지, 부처님의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슈라바스티, 역사적으로는 사위성, 코살라국, 뭐 어떤 일 많이 했다고 막 이야기 나오는 바로 이제 그 지역입니다. 부처님이 제3세, 석가모니 붓다가 제3세에 가장 오래 계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원정사 이렇게 하면 기수급고도원 별칭으로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카필라바스투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죠. 네팔. 현재는 국가가 이제 네팔에 속합니다. 저 지금 노란 선, 저 선이 네팔 국경선입니다.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전범준지. 녹야원. 바라나시. 바라나시는 인도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불교의 성지다 그러면 안 돼요. 종교의 성지고 기원 전후에도 그러고 지금도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유마거사의 그 배경지입니다. 바이샬리라는 지역, 상업지역. 위치를 보세요. 다 이게 지금 물길과 연동되어 있는 곳들이죠. 고대 중요한 지역, 상업지역. 불교의 출발, 불교의 베이스가 됐던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 세력, 청년불교,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때문에 굉장히 상업 종교이기 때문에 뭘까요? 확장성, 기동성이 매우 빠릅니다. 제가 남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불교의 역사는 사실은 엄청난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교의 역사다. 뭔가 굉장히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안 된 속에서 경전을 접하는 이제 문화가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도 다 생략이 된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랬고 부처님 당신도 핍박을 받으셨고요. 물론 환영받는 지역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장 스님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이 죽음을 넘나드는 수없이 끝없이.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러느냐. 수많은 구법승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세 이후에 우리가 그 이른바 서구 선교사들의 아시아 진출 과정을 비교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제 바이샬리가 상징적으로 특히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의 결집적인 장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스님이 공부하셨던 곳, 전 세계 모든 승려들이 모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나란다 대학이죠. 왕사성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밑에가 왕사성이라는 곳이 있고요. 가서 독수리봉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
그러게 참 슬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붓다가야, 이래. 이게 지금 뭐냐면 불교의 성지기도 하고, 실제 현장 스님이 가셨던 주요한 코스이기도 합니다. 어디부터 갔는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가야를 가시려고 했겠죠. 실제 루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란다 대학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가야도 오시고 또 나중에 방글라데시 스승이 방글라데시 출신이에요. 요즘 국가 개념으로. 여기는 굉장히 뛰어난 논사들이 또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부분 떠올리셔야 될 거. 나란다 대학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당연히 공부하셨고 생활하셨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물론 공부 입문자 개념이었지만 이미 오시기 전에 이미 상당한 반열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 최고의 학생 몇 분의 지도를 받는 걸 필요로 하는 정도, 뭐 이 정도 상황까지 이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귀국을 하시는 거죠. 뭐 귀국을 말렸고 어쩌고 이런 일화. 당시 가장 셌던 게이르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무차대회를 했는데 다 나자빠졌고 거기에 절복을 했고 이런 건 또 역시 글을 어느 식에 썼냐에 따라서 약간씩 더해집니다. 자빠지는 정도가.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장 스님께서 논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분이 그 승려로서의 어떤 그 철저한 율장정신이라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존경을 받았던 건 사실인 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귀국을 결심하시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북상하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만 보세요. 위치. 인도에 지금 스리랑카죠.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정도 위치. 7세기의 인도 불교 상황이 어땠는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갔는데 절이 몇 개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지역을 가셨는데 이 지역에도 불교 그 활동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또 남기고 계세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는 그 불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지역적으로 칸치푸람이라 그래가지고요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한데 불교 유적이 현재 많이 남아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계셨던 곳 시점에는 여기에 한 10,000여 명 정도 역시 상자부입니다. 상자부 계통의 스님들이 계셨다 그래요. 10,000여 명 정도면 규모가 아까 쭉 보셨죠? 내려올 때 굉장히 많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직후라든가 이럴 때 기원 전후라면 10,000명 이 정도 개념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죠. 그런데 한 지역에는 많이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성상 탁발해야 되는데 분명히 500명만 나눠 먹어야 되는데 500명이 더 붙어버렸어요. 그럼 다 밥을 반씩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상 자꾸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독지가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상업세력 규모가 큰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는 구조가 되면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단순히 공부가 사찰에 머물러서 현학적으로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법의 이유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끊임없이 밥을 빌어먹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도 검증을 받고 법문을 해주고 인생 상담을 하려면 자기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신도가 물어봤는데 전혀 국제정세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동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중국사라든가 한국사, 현대 한국 불교에도 저는 상당히 그늘을 들이고 있는 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그 스리랑카 사자국이라 그러죠. 당시에는 스리랑카 스님들을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당시 스리랑카 역사적인 그 상황 기록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나와서 그 다음 약간 더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인도의 그 우리 기록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양주 회암사를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지공스님, 예. 지공 화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하죠. 뭐 당시에 나홍 화상 등 그 다 윗대 분들입니다. 이분이 원래 출신이 날란다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지역. 예.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란다 졸업생이다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상당히 물론 극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지역을 통과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나중에 원나라로 갑니다. 원나라로 가서 황제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고려로, 우리로 봐서는 고려 말기죠. 이색이 쓴 그 비문에 등등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요. 인도 불교는 12세기 전에 이미 소멸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정황들이 물론 광범위한 지역은 아니지만 남방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북방 지역, 북방, 인도, 중부, 남방으로 했을 때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의 불교의 소멸 과정, 쇠퇴 과정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거다.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지역이 나가파티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불교를 떠나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광주에서 출발한 배가요. 지금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남쪽으로 내려와서요.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지금 유조선이 다닌 곳들입니다.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이쪽으로 단 기착지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와요, 일반적으로.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라비아 배들은 인도까지 와요. 주로 무역풍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착지였어요. 그런데 19세기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중국의 전탑, 3층 전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측 기록에도 1200년대 여기에 황제가 지원해서 사찰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나라 시점 기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시작된 이 시점에도 여기는 최소한 사찰이 규모가 어떠냐, 승려가 어떠냐에 따라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케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1800년도 후반, 중후반에 중반이라 보는 게 낫겠네요. 1867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예수의 신부들 또는 선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분해를 했다 그럴까요? 분해를 해서 없앴다 그럽니다. 파괴라는 표현보다 분해가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해체라 그럴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케치가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복원을 해서 이 지역 박물관에 복원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발굴을 19세기 후반에 발굴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동전이 탑집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동 불상 유물, 청동상 유물들이 300점 가까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계속 이게 나오고 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이 지역입니다. 현장에서 이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북상하십니다. 저기를 보통 타밀 지역이라 그럽니다. 타밀. 깊은 뜻 없습니다. 타밀족이 있으니까 타밀 지역이고요. 중간 다 생략을 하겠고요. 북상해서 대충 간다라 지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어차피 나가려면 이제 저 지역으로 보통 오죠. 이거 외에 루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남으로 해서 사천으로 보성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마고도, 계속 이어가는 사양 로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저기는 좀 익숙지 않으셨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회로라든가 다른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 간다라 지역으로 해서 넘어가시는데 지금의 카라코람 루트를 정확히 타시지는 않습니다. 예. 카라코람 루트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많이 가시죠. 뭐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아름다운 곳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지나간 곳이 다 그냥 천의 그 어떤 비경과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와트 계곡 옆쪽으로 해서요. 스와트 계곡 옆으로 해서
치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치트랄이라는 곳이 자료지면 상미국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족속이 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고 사람들은 왕을 따라서 불교를 믿는다. 근데 사찰수는 몇 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결국 이야기는 뭘까요? 국은 국이지만 동네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여기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무슨 공룡 같은 게 나온다고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끝나는 지점 타클라마칸 가시면 여행 가실 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석두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탄 뒷산으로 가면 석두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호탐 옆 동네로 들어가세요. 저기 도착하셔가지고 옆으로 카슈갈로 가셨다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쭉 보시죠. 그래서 결국 호탄을 가시고요. 호탄에서 당태종에게 드디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태종이 현장이라는 인물을 몰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당시에 불교계 내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스님 한 분이 국외를 나갔는데 정신이 없었겠죠. 더군다나 당태종의 이 시기라면. 그래서 당태종이 사람을 보내죠. 또 칠골 여러 가지 운반시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나라 장안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돌아오셨다 그래요. 오셔서 중간에 과정 생략하고요. 당태종 왈 제가 고구려 원정을 갈 건데 같이 가시죠. 제안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 이제 거절을 하죠. 점잖게 거절합니다. 출가한 몸으로서 등등 이렇게 거절합니다. 역경사업에 쭉 집중하는데 현장 스님이 오시면서 당나라의 종교 판도가 바뀝니다. 서역으로 간 구법성 3세기부터 11세기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쭉 있었어요. 24명, 15분 쭉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기록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겸익이라는 분도 계세요. 겸익. 뭐 들어보셨습니까? 예, 백제불교. 노란색으로 해놓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을 빼고 346명. 기록이 안 남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훨씬 많겠죠. 예. 자, 자세히 설명을 지금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특강을 마련하게 되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이 남은 겁니다. 그 고승전에 645년부터 695년 62명 그러니까 인도행 대부분 인도 가겠다고 출발한 겁니다.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역은 인도도 포함되지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특히 이 시기에는 인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숫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돌고 이를테면 서돌고 같은 강력한 세력이 실크로를 차단하면요 못 가는 거예요. 쉽게 가고 싶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인도가 불교가 성할 때 뛰어난 논사가 있을 때 뛰어난 스님이 있을 때 소문 들고 입소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안 갑니다. 인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번역이 충분됐다 그러면 또 이게 약해져요. 이런 기복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도착을 39분이 하세요. 네. 65% 정도가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분이 현지에서 병사를 했거나 입적을 하세요. 귀국 확인자 6명, 미행적자 14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 전체 통계를 내보면 몇 프로가 되냐면 25%밖에 안 돼요. 네 분 중에 한 분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미행적자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 이게 20%대 또 떨어져요. 전체 정리를 하면 10명이 가서요. 한 명은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서유기의 온갖 그 고난의 이야기보다 실제는 그보다 더 리얼하고
참담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구법승들의 어떤 목숨을 건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어떤 세계사에 남는 종교, 불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구법승, 이제 역시 기록으로 얘기한 겁니다. 93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무려 한국 출신 이 15분입니다. 기존 학계에서 즉 한 분을 추가했습니다. 15분이에요. 고구려입니다. 기록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백제 한 분. 나머지는 어디에요? 신라. 쭉 저 성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요, 16%가 넘습니다. 16%가 전체 중국과 비교해 볼 때도 22%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사를 지금까지는 우리는 중국에 있는 현장 스님 뛰어난 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이걸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테지가 뜻하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하남성 같은 데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규모가 5배 이상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도 따질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실크로드사를 볼 때 결코 중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양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결국 실크로드 특히 구법승의 행로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끝에서부터 또 일본을 포함해서요, 저 멀리 서아시아까지 다양한 형태로 결쳐 있었다. 이걸 상징하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해초라는 걸출한 또 인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